체크인스탁입니다. 오늘 장의 중요한 포인트 4가지 미리 보시죠. 알파경제 김종윤 이사,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로 볼 부분은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간밤에 테슬라 급등을 넘어 거의 폭등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고요. 어제 우리 정규 거래 진행되기 전에 이미 테슬라는 시간에 걸어서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무덤덤했죠. 그리고 나서 정규 거래에서 테슬라가 급등을 한 건데 오늘 장도 무덤덤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시간의 거래보다 거의 2배 정도 올랐잖아요. 20%. 이렇게까지 미증시가 환호하는 이유도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 증시 어떨지까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테슬라가 매출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서프라이즈는 아니었는데 네.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원가가 많이 저렴해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자동차 판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매출도 이제 견고하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두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 사업부라든지 다른 쪽에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ESS죠. 전력 저장 장치 쪽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을 통해 가지고 FSD 쪽에 대한 매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ESS 사업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확장성 부분에서 다른 기업들과 굉장히 차별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자동차 성장률이, 자동차 쪽에 대한 성장률도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 전기차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5년도에 뭐 20%에서 30%대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이 아무리 치고 들어오더라도 테슬라는 견고하구나,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얻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손이 공개가 된,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로봇 손에 대해서 이 기술력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AI와 이런 제조업체의 그런 접합, 교집합 쪽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 테슬라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아쉬운 것은 어제 이제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나름대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많이 못 올랐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모멘텀을 받지 못했는데,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래에 있는 벤더들을 많이 쥐어짰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그런 분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2차 전지라든지 뭐 양극재, 음극재 쪽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분석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고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어제는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부분에서, 어제는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약했다라는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테슬라가 아무리 영업이익률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캐파의 확장이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주가의 변동성은 우상향으로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오르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슬라와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교해보면 약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고점을 찍는 것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늦었고, 그리고 저점을 찍는 것도 1개월 정도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테슬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약간 후행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025년도에 테슬라의 이런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캐파의 확장, 그러니까 출고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이제 체크 포인트를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수익성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제는 좀 아쉬웠지만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테슬라와 관련돼서 자율주행 쪽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을 보였는데 테슬라에서 이제 이 FSD 쪽에 대한 실력, 기술력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던 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 2분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쪽이 살아나느냐 이 부분이지만 좀 작은 섹터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자율주행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의 선전, 2차전지와 자율주행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사실 실적이 막 엄청 좋았던 건 아닌데 미증시에서는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는 어제 굵직한 기업들 실적 많이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춰주면 그나마 보합이고 그리고 시장보다 조금은 하회하면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차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어떤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주가까지 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평가, 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대부분을 미국에서 내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현대차의 미국 판매량과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9월 달에는 분명히 좀 그립을 잃은 모습이죠. GM은 꽤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다시피 GM은 계속 급등하고 있고 현대차는 오히려 부진하다가 실적 발표하면서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부터 볼까요? 제가 뭐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 포인트 3분기 실적 핵심은 비용 통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현대차도 나름 뭐 비용 통제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비용 통제가 안 되고 있다. 고정비, 변동비 모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4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물론 답은 저도 모릅니다. 답을 모르는 걸 왜 얘기하느냐라고 뭐 반문하실 수 있지만 답은 몰라도 의문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의 전반적인 이익 컨센서스가 올라간 핵심 포인트는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와 미국 쪽에서의 제조업 증가가 작용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여전히 둔화된 양상이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물류비나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 증가 측면에 비용 증가에 노출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조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쟁에 노출되면서 실적을 크게 하였고 주가도 어제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미국향 혹은 외국으로 대량으로 수출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비용으로 인해서 실적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자, 현대차의 3분기 이익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지금 왼쪽 그림은 단순하게 PB하고 ROE를 비교한 거고 옆쪽의 그림은 향후 이제 EPS 그로스를 비교한 건데요. 현대차는 지금 이 PB하고 ROE를 비교했을 때도 뭐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옆쪽에 봤을 때 EPS 그로스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마이너스입니다. 뭐 물론 26년부터 다시 회복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그러니까 현대차나 모든 전 세계 자동차들이 똑같이 싸지만 내년도에 성장이 마이너스로 가거나 둔화되는 기업에 더 메리트를 줄 수 있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아도 최근에 집중 매도를 맞으면서 주가가 부진한데 현대차의 실적을 보면 뭐 기아도 좀 비슷한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자동차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비용 통제,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내년에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저 이익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분석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빠져 있는 건 뭡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전혀 이익에 반영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겁니다. 하락해봐야 또 뭐 주주환원도 있고 뭐 배당도 높아지고 전반적인 어떤 아래쪽에서의 저가 매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지금 뭐 상단은 강하게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뭐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에서 머물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 가능할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기아차도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 계속해서 물류 비용 증가가 수출주들에는 부담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면 물류주들은 좋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HMM은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머스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뭐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주가는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 상승에 기인한 부분이 있고 그런 인건비 상승은 물류회사 자체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 뭐 물류회사 이익 개선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들도 전체적인
운영비가 늘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그 동부 항만에서 노조 파업이 있었을 때 60% 정도를 올려줬거든요. 급여를.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세부 조항은 더 합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더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6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노조 파업이나 이제 협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5년에 60%가라고 해도 많긴 많네요. 그런데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회사가 그렇게 원래 회사는 50 제안했고 그 노동자들은 70 제안해서 60에서 합의를 한 건데 그렇게 제시된 이유가 뭐냐면 지난 코로나 기간 한 2년 동안 10년간 번 돈을 2년에 다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줘라라는 것을 회사도 일정 부분 합의를 한 거고 HMM도 비슷한 실적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물류회사들의 저건 높아질 수 있겠지만 물류회사도 이제는 나갈 수 있는 인건비의 비용은 대거 늘 거라서 그들의 이익 증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류회사에 돌아가는 이익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의견과 함께 바로 뒤에 이어서 물류도 살짝 좀 질문을 드렸는데 뭐 이런 임금 부분이라든지 같이 엮여 있어서 온전히 이 부분이 좋다라고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포인트에서 다뤄볼 내용은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폴란드 대통령의 만남, 그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아무래도 방산주들이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최근 들어서 방산주들은 고점 부근에서 주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멘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본부장님. 네, 일단 어제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대통령과 이 면담을 했다, 면담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정상회담. 정상회담을 했는데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방문한다라고 해요. 이 폴란드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방산 쪽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정상회담만 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방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방산 쪽에서 동유럽 쪽의 큰 손이죠. 이제 폴란드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수주를 높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메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면서 그 와중에 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저는 방산과 원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에 나왔었던 내용들이 방산 쪽과 원전 쪽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로 확장이 될 수 있다. 다만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실적이 매출이 영업이익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관심이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상회담 내용을 좀 제외하고 방산과 다른 쪽을 어떻게 좀 보시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그런 뭐 폴리마켓이라는 것에서 이제 투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높고요. 또 여론조사에선 또 해리스가 앞서 나간다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자금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는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서의 자금 흐름을 놓고 본다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높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어떤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을까? 당연히 뭐 나토라든지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푸시를 하고 있는 국방 관련되어 있는 방산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리스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방산주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접근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또 이제 전쟁 관련돼서 변동성을 많이 보여왔었던 과거에 뭐 스페코라든지 빅텍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규모가 좀 작은 코치 테크놀로지라든지 i3 시스템 같은 기업들도 저점대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산 4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5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국내 기업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코치 테크놀로지라든지 i3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시스템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 방산주들이 좋은 수주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데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전 그래도 상승 여력이 꽤나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폴란드를 제가 주된 포인트로 가지고 왔지만 이 폴란드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좀 더 확장해 본다라고 한다면 방산주 쪽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원전 쪽에 대한 논의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분야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맞아요. 방산이나 원전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부분들이 공통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또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이제 설계하는 기업이 있고 제조하고 제작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기업들이 원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이에 대해서 제작을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다. 뭐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방산과 원전 쪽은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산 원전 섹터 전체적으로 일단 섹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긍정의 의견을 갖고 계신 건데 좀 전에 대형주들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대형주는 보유자들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덜 오른 중소형주 가운데서 찾자라는 투자 전략이신 거세요? 네. 근데 대형주 중에서 네. 하나 좀 덜 간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죠. 그러니까 어제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살짝씩 꺾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작은 기업들의 차트 모양새라고 한다면 조금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직전 고점대에서 돌파가 나오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일봉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월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라인대를 돌파할 경우에는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 다른 기업들도 좋습니다. 뭐 현대로템도 좋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좋고 뭐 우리나라 ETF 이 이야기도 잠깐 해보고 싶은 게 주요국에서 만든 ETF 중에서 2024년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ETF가 우리나라 방산 ETF라고 해요. 그래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굉장히 약한데 ETF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방산 종목군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ETF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산주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죠. 그러니까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있고 그중에서 많이 못 오른 게 한국항공우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코치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이 방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될까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 방산 그 무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거든요. 뭐 싱글 컴퓨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그래도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몇 번 언급해 주셨던 S&T 다이내믹스도 상당히 좀 잘 가고요. 이 방산주들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몇몇 종목군들 덜 오른 종목군들 가운데서 이 투자의 기회 찾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수급인데요. 우리 증시 이 적극적으로 사는 쪽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기관이 어떻게 스탠스를 잡을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 최근에 좀 어떤가요, 김 이사님? 네,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연기금도 단타를 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뭐 급락할 때 샀다가 좀 반등 나오면 바로 또 매도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금융투자는 계속 회전성 매수 정도로 제외하면 크게 움직임이 없고 투신권도 ETF 관련된 물량을 제외했을 경우 뭐 프랍 트레이딩도 최근에 거의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인 거래 감소의 원인이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와 그걸 받아내는 개인들의 매수 정도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시장 비중이 뭐 굉장히 줄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그 회전성 매매에 대해서 어저께 나올 가능성 이게 나오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나왔는데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팔면서 삼성전자의 하락과 함께 지수가 내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준비된 그림을 이제 보시면 지금 베이시스의 악화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던 매도 차익 잔고가 청산되면서 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신규 매도 차익 거래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베이시스 악화에 따른 추가적인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차익 거래라고 하는 것은 만기까지 끌고 가는 거라 부담이 없는 건데 지금은 베이시스를 계속 아래쪽으로 이론보다 끌어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베이시스 트레이딩을 하는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몇 pp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거래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들은 조건만 되면 뭐 시장이 내리든 오르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지금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서 기관들의 매매를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앞 그림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9월 달에 외국인들의 대량 선물 매수가 나왔을 때와 그 다음에 다시 매도가 나왔을 때가 아까 앞전에 살펴봤던 프로그램 매수의 유입과 유출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 큰 매매가 없는데요. 최근에 다시 미결 작정이 조금 증가하면서 뭔가 물량이 나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저 두 가지 그림을 잘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9월 초반에 나왔던 외국인들의 대량의 선물 매수,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 반대로 이제 물량이 쏟아졌던 구간이 반복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결작정 증가와 함께 방향성이 있는 매매가 나오게 되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매도에 참여할 수 있죠. 물론 그때 외국인들이 매수에 참여해주면 뭐 지수의 변동성은 줄어들 거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대하는 외국인들의 시각, 그 다음에 최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굉장히 방어적인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이걸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기관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이런 그 금융투자의 기관 매도가 프로그램 쪽으로 나오게 되면 대형주 쪽에 압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대형주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대응할 때 주정시 매수관점 정도의 매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까지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체크스탁이었습니다.